눈이 밤하늘에서 흩날리며 세상을 삼키는 밤이었습니다. 관군의 횃불이 산비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저기 있다! 목소리가 메아리치며 바람을 찢었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한 여인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이 찢기고 손등이 얼어붙어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은 서리발처럼 짧고 거칠었습니다. 산등성이 끝 절벽 아래로 깊은 협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함성이 몰려왔습니다. 역적의 피를 이어받은 자를 잡아라!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거친 눈보라는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검은 피를 부르지 않는다. 다만 거짓을 벤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눈이 무너지고 하얀 세상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그 순간 세상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이 여인은 무슨 일로 이렇게 관군들에게 쫓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의 이름은 박연화. 조선의 병조판서 박윤의 외동딸이었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살던 박연화는 어떤 일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일까요? 박연화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시작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청연야담, 지금 시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선에서 무예가 가장 뛰어난 박윤 장군의 외동딸 박연화였습니다. 연화의 아버지 박윤은 뛰어난 무예로 장군의 자리에서부터 병조판서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능력이 출중한 관리였습니다. 평소 청렴한 성품으로 백성들의 신임을 받았고 그가 병조판서에 오른 뒤로 군권은 더욱 강력해지면서 임금은 박윤을 더욱 신임하며 아꼈습니다. 강직한 성품으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옳은 말만 하는 박윤에게도 한 가지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외동딸 박연화였습니다. 연화는 여자아이였지만 박윤의 아래에서 사내아이처럼 자라나 아버지에게 검술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연화야, 검은 나물 베기 위해 드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검을 드나요? 거짓을 베는 것이다. 억울한 일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다. 아비는 나라를 위해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해 검을 들었다.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한다. 연화는 아버지의 말뜻을 어린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녀의 칼끝은 고닫고 눈빛은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연화를 박연 장군의 뒤를 이을 뛰어난 무인이 될 것이라 의심치 않았습니다. 몇 해가 흘러 연화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혼인처를 고민하고 있던 박윤에게 조정의 실세 좌의정 김자성이 혼인을 청했습니다. 김자성의 아들 김도윤은 문무를 겸비한 준수한 청년이었고 주변 양반들은 모두 김도윤과 혼인을 하고 싶어하는 완벽한 혼처였습니다. 박윤은 평소 자신을 좋게 보지 않던 김자성이 혼인을 청해온 이유가 이상했지만 그가 자신의 아들을 걸고 모험을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연화야, 좌의정 대감댁에서 혼인을 청하셨다. 김자성 대감 어르신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좌의정 대감댁은 저희 집을 그리 좋아하시지 않는다 들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본인 자식의 혼인을 걸고 다른 생각을 품지는 않을 것 같구나. 좌의정 대감댁의 아들 김도규는 문무를 겸비한 훌륭한 청년이라고 하더구나. 좌의정 대감댁이라면 믿고 너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두 집안의 혼례는 화려했습니다. 온 마을은 잔치집 같았고 새 신부와 새 신랑의 앞날을 축복해줬습니다. 연화는 혼례상에 오르던 봉인 서류들 중에서 묘한 향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것은 꿀향이었고 그녀는 묘하게 그 향이 불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닥쳐올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혼인 한 달 후 조정에 영모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좌의정 김자성은 박윤이 갖고 있던 군권을 탐내 그를 영모의 죄로 몰았습니다. 김자성은 박윤이 작성한 영모 문서를 발견했고 이를 왕에게 보고하면서 박윤은 세자의 자리를 바꾸려 한 영모죄로 차명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하, 소신은 억울하옵니다. 이 문서는 소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옵니다. 이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어찌하여 거짓을 고하는가? 억울하게 영모로 몰린 박윤은 결국 차명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다니요. 아버지! 그의 피는 눈 위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 도윤은 연화를 매몰차게 내쫓았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러십니까? 그대의 아비가 역적인데 어찌 역적의 딸을 우리 집에 데리고 살 수 있겠소? 당장 나가시오! 굳게 문이 닫혀버리고 그녀는 눈 내린 길을 걸었습니다. 김자성과 김도윤은 연화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관을 시켜 그녀를 쫓게 했습니다. 후환을 남기지 않으려는 두 사람의 모략에 연화는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역적의 피를 이어받은 자를 잡아라.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거친 눈보라는 얼굴을 때렸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검은 피를 부르지 않는다. 다만 거짓을 벤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 그리고 또 한 발자국. 눈이 무너지고 하얀 세상이 그녀를 삼켰습니다. 그렇게 관군에게 쫓기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연화는 거친 나무줄기에 걸리며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러진 연화를 구한 것은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몸이 성취하는 연화는 사흘밤 낮을 앓다 겨우 깨어났습니다. 눈앞에 있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을 보고 연화는 겨우 몸을 일으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박윤 장군의 따님 아니신가? 저희 아버님을 아시는지요? 박윤 장군과 전장을 함께 누비던 동료라네. 혼인할 때 잠시 봤었는데 어찌 일이 되었는가? 김자성 대감의 모함으로 아버지께서 영모로 처형당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절대 영모를 꾀할 분이 아니십니다. 박윤 장군의 성품은 내가 잘 알지. 그럴 위인이 아니네. 저는 꼭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이름이 더럽혀지다니 참을 수 없습니다. 자네 검을 버렸는가? 혼인하고 더 이상 검을 잡지 않았습니다. 검은 버린 자만이 다시 잡을 수 있지. 연화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지난날의 시간이 떠오르며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눈 덮인 마당 위, 그녀는 맨발로 서서 검을 휘둘렀습니다. 검끝이 바람을 가르며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피처럼 뜨겁게 들렸습니다. 복수를 하겠느냐?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녀의 검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눈발이 부서지며 달빛을 반사했습니다. 그날 그녀는 피 대신 정의를 향해 검을 들었습니다. 연화가 그곳에서 지낸 지도 3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병부로 잠입해야 했습니다. 노인 덕분에 연화는 남장을 하고 신분을 받고 어렵게 병부의 낮은 관원인 참회사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자입니까? 내 먼 친척의 조카라네. 변변치 않은 자리라도 좋으니 하나 줄 수 없겠나? 에헴, 뭐 그리하다면 내 작은 자리 하나 내주겠소. 연화가 맡은 품계는 초라했으나 그 자리에 앉아야만 볼 수 있는 장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든 명령장이 진짜였다면 그 문서가 지나간 모든 것에도 흔적이 남아야 한다 생각한 연화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해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같은 서류를 6번이나 베껴 썼습니다. 필획, 간격, 종이결.
위조는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라 배웠어. 위조자는 글씨를 닮게 쓰지만 습관은 모방하지 못하지. 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든 서류의 사본에서 연화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쓴 서문 끝에서 붓이 멈추는 버릇, 먹을 덜 묻혀 획이 가늘어지나 끊기는 순간 연화는 그 작은 떨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역적으로 규정한 명령장 사본의 오른쪽 아래, 병부인장 좌측의 끝 획. 그 모양은 병부인장이 새로 바뀌기 전의 흔적이었습니다. 명령장이 작성된 날짜는 신인년 3월. 그러나 인장은 그보다 전에 겨울에 이미 새로 갈아 끼웠습니다. 새 인장의 가장자리에는 좁은 결이 3줄로 나 있었지만 사본 속 인장은 아래쪽 결이 2줄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붓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것은 위조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또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홀례상에 올랐던 붉은 봉암. 김자성 집안의 봉인은 5잎 국화였고 조정의 정식 봉인은 7이 피었습니다. 그녀는 홀례 예물 속 서류들에서도 5잎 문양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홀례 자체가 계획의 일부였던 거였어. 연화는 병부의 인장관리관을 찾아갔습니다. 늙은 관리가 종이에 침을 묻혀가며 인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신인년 겨울에 인장을 바꾸었다지요? 그랬지. 옛 인장은 번져서 김대감께서 새로 만들었다네. 그 옛 인장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파기했지. 파기 확인서는요? 순간 관리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그건 김자성 대감댁 서리에게 맡겼는데 이름이 최익이었나?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병부 인장을 왜 사가에 맡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됐네. 김대감께서 그리하라 하셔서 우리야 뭐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녀는 그 길로 병부 외창고로 향했습니다. 낡은 장부들을 뒤지자 화약 분기표와 군량 송출표에서 서리 이름이 제각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곳엔 최익, 어떤 곳엔 최식. 획 하나가 달라져 있었고 이름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 작은 획 하나가 아버지의 목을 베었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무기창 검수를 명목으로 젊은 서리와 함께 남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채 녹지 않은 길을 걸으며 그녀는 초립을 눌렀었습니다. 함께 간 젊은 서리에게 말했습니다. 여긴 신해년 병서 제작이라 적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신인년 명령장에 찍힌 인장은 이미 바뀐 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인장 관리자의 이름이 매번 다릅니다. 서리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익은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려거든 숨부터 고르세요. 지금은 너무 빠르네요. 결국 서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시킨 대로 인장만 찍었습니다. 서신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도장은 사가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대답 대신 그는 작은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삼청동 별당의 북창은 낮고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밤을 틈타 담장을 넘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인삼 냄새와 먹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장괴 속엔 붉은 봉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인을 부수지 않았습니다. 파편만 작은 종지에 담았습니다. 병부 봉인은 무향, 사가 봉인은 꿀향. 그 차이는 향에서 가장 먼저 드러났습니다. 이 향, 홀례상에도 있었지. 연화가 창고를 나오던 중 창고 뒤에 사내가 검을 들이대며 위협했습니다. 누구냐? 병부의 여자. 병부에 여자가 있었나? 연화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겠네요. 순간 그녀의 손이 사내의 손목을 꺾어버렸고 헝겊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연화는 그것도 품에 잘 넣었습니다. 연화는 왕의 탄신년, 바로 그날의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왕의 탄신년 병부관원 전원이 궁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하도 건물을 준비했습니다. 왕을 위해 김자성이 직접 준비한 건무였습니다. 나는 검을 몰래 들인 게 아니다. 오늘은 법안의 검으로 법 밖의 거짓을 베려는 자리다. 큰 정전에 등잔이 100여 개. 악사가 피리를 불고 대신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김자성과 김도윤은 왕의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세 부인은 5입 국화비녀를 꽂고 있었고 연하는 그 모습을 보고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감정의 검을 들면 진실의 검은 무뎌진다. 피리가 울고 건무가 시작됐고 등불이 칼끝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연화의 검끝이 등잔의 불씨를 스치고 지나갈 때 음표처럼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부드러운 도입부가 끝나자 비박이 들어왔고 빠른 장단 위에서 그녀는 몸을 낮추고 한 발 디디고 허리를 베듯 회전했습니다. 세 번째 회전에서 그녀의 검이 바닥을 스치며 정전 오른편 석상 아래를 찔렀습니다. 숨겨둔 붉은 봉이남이 튀어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며칠 전 밤에 본 것과 닮은 붉은 봉인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봉인을 반으로 갈랐고 5입 국화 파편이 궁궐 앞마당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굽혀 쟁반 위에 국화잎을 올렸습니다. 전하, 저는 3년 전 억울하게 처형당한 병조판서 박윤의 딸 박연아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 이렇게 감히 전하 앞에 청하옵니다. 병부의 봉인은 7잎입니다. 이건 김자성 사가의 봉인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역적으로 만든 서신의 봉인과 같은 재질입니다. 향을 맡아보시지요. 왕이 쟁반을 들어 향을 맡았고 꿀향이 진하게 풍겨왔습니다. 연하는 굴량미 송출표, 화약 분기표, 인장교체 기록, 혼례상 이 모든 기억들을 펼쳐놓듯 설명했습니다. 연화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각 증거가 왜 중요한지, 그 작은 차이가 왜 치명적인지, 위조와 진짜를 가르는 기준이 어디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거짓은 늘 과거에 남는 법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김자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디 역적의 딸년이 지엄한 궁 안에서 소란을 피는 것이냐? 내 아버지가 군사권을 들어주려 한 게 분명하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군사권은 어느 집안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병부의 법은 사람의 집에 있지 않고 나라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녀는 검을 들어 인장관리 규정을 펼친 종이 위를 살짝 그었습니다. 이 조항이 바뀐 날 인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무고하게 발고한 서류는 그 이전 인장을 썼습니다. 이를 본 김도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재주로 죄를 묻겠다는 것인가? 증인이 어디 있는가? 그 순간 뒤쪽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최익이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떨리는 손과 말라붙은 입술로 자백했습니다. 김대감님의 서리로 일하며 인장을 맡아 위조된 서신에 찍었습니다. 병부의 파기 인장을 사가로 가져다 달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최익의 말을 듣고 왕은 크게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김자성 대감입니다. 연하는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영모 당시 북변으로 간 화약 2상자가 사라졌습니다. 병부에서 출발해 남쪽 포구에서 잡혔지요. 영모로 만든 서류를 쓰려면 군량과 무기 흐름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2상자에는 화약이 아니라 밀랍이 들어있었다고 포구의 창고지기가 진술했습니다. 봉인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한 밀랍이지요. 오늘 이곳에 뿌려진 그것과 같은 냄새입니다. 왕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김자성,
그대의 혐의가 이토록 분명하다.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전현이 증거를 조작해 와서 신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의 손이 만든 것은 언제나 위조될 수 있지요. 하지만 시간과 습관은 위조할 수 없습니다. 인장의 미세한 결, 봉인의 향, 장부의 붓끝, 그건 오직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온 자의 몸에서 나옵니다. 오늘 저는 제 몸으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분기탱천한 김자성이 연하를 향해 소리질렀습니다. 연하는 김자성을 향해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검은 피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짓을 뱁니다. 검이 번개처럼 내려쳤고 등잔불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김자성의 사모가 반으로 갈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지만 사모를 가른 그 검이 무너뜨린 것은 단순히 사모가 아니라 권세의 허상이었습니다. 왕이 손을 들어 의금부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김자성과 김도윤을 압송하라. 병구의 법과 대명륜에 따라 죄를 다스릴 것이다. 의금부 군사들이 앞으로 나와 두 사람의 팔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끌려가는 소리는 오래전 그녀가 눈 덮인 마당에서 쫓겨나 걸으며 들었던 그 소리와 오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이후 박윤 장군의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병부에서는 병서인장 파기 절차와 사가 위탁 금지 조항을 새로 만들었고 병조 판서의 서명이 맨 아래에 곧게 박혔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도 편안하게 쉬세요. 연하는 검 한 자루를 품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가는 길 어딘가에는 억울한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연화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검을 들겠습니다. 그 이후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검을 든 붉은 옷의 여인이 억울한 이가 있는 마을마다 다니며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녀는 그렇게 홍연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으로 이룬 권세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의로움으로 진실이 드러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